SIPI EMC에서는 회로 소자의 가장 근간이 되는 RLC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본장에서는 RLC의 물리적 구조와 특성 그리고 전기적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 L, C 세 가지 기본 소자의 전기적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 구조에 따른 작동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억제, 제한하는 소자입니다. 예를 들어 1A의 전류를 저항을 통해 흘리면 0.5A로 줄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송수 파이프 관의 직경이 줄어들면 물이 줄어 흐르는 전류 제한 소자로 보면 됩니다. 도체의 단면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고 단면이 작고 길이가 길면 저항은 커집니다. 이러한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하며 1A 전류를 흘릴 때 저항 양간의 전압이 1V이면 1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양간의 1V를 인가해서 전류가 2A가 흐르면 1옴이라고 합니다.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기장, 즉 H필드가 형성되는데 인덕턴스는 인가 전류에 대해 얼마나 자기장을 잘 가두어 집속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인덕턴스는 1A를 흐렸을 때 자기장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자기장을 더 집속시키기 위해 코일 형태로 하면 자속수가 증가하여 인덕턴스가 커지며 권선비가 많을수록 자속수는 많아지겠죠. 또한 자속밀도를 더 크게 하기 위해 마그네틱 코어를 넣으면 더욱 큰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코어는 자기장 즉 자속을 잘 가두어 모으는 집속 효과를 가지는 자성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인덕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두 도체 사이에 전압을 걸면 전기장, 즉 E필드가 생기며 커패시턴스는 도체 양간의 인가한 전압에 대해 얼마나 전기장을 잘 가두냐를 의미합니다. 1V 전압에 대한 전기장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체면을 넓히거나 두 도체 면 간 거리를 짧게 할수록 전기장의 집속이 증가되어 커패시턴스가 커집니다. 또한 전기장의 집속을 더 키우기 위해 두 도체면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더욱 큰 커패시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는 전기장을 잘 가두어 모으는 특성의 재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콘덴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정리하면 저항은 외부 에너지, 전압 혹은 전류의 인가에 따라 열로서 에너지 소모를 하는 소자이고 인덕터는 인가 전류에 의해 자기장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저장하며 콘덴서는 인가 전압에 의해 전기장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저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덕터는 마그네틱 코어를, 콘덴서는 유전체를 사용합니다. 전기 전자기기용 회로 보드를 프린티드 서킷 보드, 약어로 PCB라고 하는데 PCB는 절연체 위에 도전체인 얇은 구리판을 가공하여 신호선로와 전원층, 접지층을 구성하고 부품류들을 고정할 패드나 홀을 구성하여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PCB의 길이나 면적에 따른 RLC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도체는 그 물리적 구조 즉 길이나 면적, 그리고 구조에 따라 작지만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던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값들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값으로 기생, 즉 페러시틱이라고 하고 페러시틱 이펙트에 의한 값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PCB 이외의 각종 전자 부품이나 반도체에도 이러한 RLC 기생성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RLC 기생값들은 최근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속 회로나 시스템에서는 신호의 손실이나 왜곡,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PCB 패턴 선로의 길이가 길면 등가 저항값이 증가하고 선로 폭을 넓히면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전원이나 접지 선로의 전압 드롭을 막기 위해 기생저항값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선로 폭을 넓혀야 하며 PCB에서 아예 특정 층을 전원이나 접지층으로 설계하는 이유가 최소 임피던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PCB 패턴 선로의 길이가 길면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고 선로 폭을 넓히면 인덕턴스 값이 감소합니다. 인덕턴스는 특히 전류의 빠른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원 공급을 불안하게 하여 파워 인테그리티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전원이나 접지를 별도의 하나의 층으로 하거나 가급적 넓게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 신호의 천위를 느리게 하므로 시스템 속도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한 동작을 하게 하거나 인접 선로와 유도 결합하여 크로스토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PCB는 2층, 4층 이런 식으로 두 도체면 사이에 절연체가 구성된 구조이므로 커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커패시턴스는 두 도체의 간격이 동일하다면 면적이 넓을수록 등가 커패시턴스는 커집니다. 전원 공급계통에서 커패시턴스는 전압 안정화 및 노이즈 바이패스에 유효하므로 전원층과 접지층을 인접한 구조로 하여 커패시턴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호라인의 경우는 인접 선로와 정전 결합하여 크로스토크 문제를 야기하므로 선로 간 이격하거나 선로 사이에 접지 선로를 배치하여 해결합니다. 저항과 인덕터는 그 물리적 구조를 단순화하면 하나의 도선으로 보면 됩니다. 즉 저항은 도선 그 자체이고 인덕터는 도선을 나선으로 감은 코일의 형태이므로 즉 병렬의 등가 값은 동일한 경향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패시턴스는 두 도체 간의 물리적 구조의 관계이므로 반대 특성, 즉 면적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2층 구조 PCB에서의 기생 저항과 인덕턴스, 그리고 기생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체 자체에는 기생 저항 성분 R-스트레이와 기생 인덕턴스 L-스트레이가 존재하며 도체와 도체 간에는 기생 커패시턴스 C-스트레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는 부유한 의미로 기생, 즉 패러시틱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모든 도체에는 작지만 의도하지 않은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고 전위차가 있는 두 도체 간에는 의도하지 않은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기생 요소들은 특히 고주파 회로에서는 그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인지하고 대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신호는 저주파와 고주파 신호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들 두 가지 신호가 RLC에 대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식을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각 소자에 대한 동작 구조를 이해하면 회로의 해석이 매우 쉽고 단순해집니다. 직관적 해석을 위해 먼저 단위 시간당 뜀박질이 많은 토끼를 고주파로 하고 단위 시간당 움직임이 느린 거북이를 저주파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항의 토끼와 거북이를 동시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각 3마리가 들어가 각각 한 마리만 나오죠. 중간에 있는 토끼 거북이만 통과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저항의 벽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저항은 도로폭이 좁아져 중심 차선에 있는 놈만 통과하는 동작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주파수에 무관하게 통과하는 절대량의 크기를 줄여 통과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둘 다 통과시키지만 통과 인원수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저항은 통과하는 전류량을 줄이는 특성으로 인해 토끼와 거북이가 다이어트되어 살이 빠진 토끼와 거북이가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를 인덕터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인덕터는 그 물리적 구조가 도선을 나사 형태로 감아 만든 거라 폴짝폴짝 뛰는 토끼 입장에선 지나가야 할 길이 직선 도로가 아니라 뱅뱅 돌아가야 하기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중엔 기절하겠죠. 즉 성질 급한 토끼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나선형 통로를 지나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복잡한 구조의 나선형 통로지만 워낙 보폭이 느려 큰 저항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덕터는 고주파와 저주파에 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성질 급한 토끼, 고주파는 차단하고 성질이 느긋한 거북이,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커패시터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커패시터는 그 물리적 구조가 두 도체가 이격되어 있는 구조로 길이 끊긴 개천 혹은 다리 없는 계곡으로 보면 되겠죠. 폴짝폴짝 뛰는 토끼는 간단히 점퍼하여 통과하지만 거북이는 다리 없는 계곡 앞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죠. 따라서 커패시터는 점프가 가능한 토끼, 즉 고주파는 통과하고 점프가 불가능한 거북이, 즉 저주파는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와 무관한 전류 제한 특성을 레지스탕스라고 하며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주파수 의존 가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모든 회로는 R, L, C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주파수 독립 저항인 레지스탕스와 주파수 의존 가변 저항인 리액턴스를 같이 고려한 포괄적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억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세 가지 정의,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임피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항 소자는 직류든 교류든 동일하게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며
이러한 주파수 독립 전류 제한 성분을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주파수에 따라 통과하는 전류량이 바뀌는데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주파수 의존성 저항을 리액턴스 X라고 합니다. 즉 리액턴스는 반응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는 저항으로 보면 됩니다. 레지스탕스와 리액턴스는 둘 다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지만 저항은 열로 에너지를 소모 방출하며 리액턴스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저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무엇일까요? 모든 회로에는 R, L, C 성분이 직렬 혹은 병렬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R, L, C를 모두 고려한 등가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즉, 순수 저항 성분인 R과 리액턴스 성분인 L 혹은 C가 결합된 구조에서의 복합 저항, 포괄적 의미의 저항을 임피던스, Z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회로는 교류와 직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피던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회로에서 저항과 임피던스의 의미를 비교해 보기로 합시다. R1, R2의 직렬 회로에서 입력을 바라본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한 값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이때 입력 측을 바라본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를 더한 값인데 이 회로는 LC가 없어 리액턴스 X가 제로가 된 것이죠. 이러한 저항만 구성된 회로는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는 성분이 없으므로 입력 전압에 대해 회로로 흐르는 전류의 지연, 즉 위상차가 없습니다. 즉 직류이든 저주파든 고주파든 모두 저항비에 따라 같은 양으로 분압돼 출력됩니다. RLC가 직렬 구조인 회로의 입력단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 임피던스 개념이 필요한데요. 저항 R과 인덕터의 저항 성분 XL과 커패시터의 저항 성분 XC를 모두 합한 값이 RLC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가 됩니다. 입력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보면 L과 C는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전류 지연과 전압 지연 작용을 하므로 입력 전압에 대해 RLC 회로를 흐르는 전류는 일정량의 지연, 즉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L과 C는 주파수 의존 가변 저항이면서 신호의 위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저주파에서는 R, L, C 모두 의도한 목적의 동작을 잘하지만 주파수가 매우 높은 영역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작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 그런지 R, L, C의 고주파 등가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는 물리적 구조에 따라 그 크기는 작지만 저항,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R, L, C 기생 성분을 페러시틱 혹은 스트레이라고 합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R, L, C 수동소자들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소자의 리드선이나 단자에 존재하는 기생 저항이나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스 성분들이 작용하게 되어 의도치 않는 동작을 유발합니다. 저항 소자의 경우 SMD 타입과 D 타입으로 구분되며 저항의 양쪽에는 납땜용 단자가 존재하는데 비록 도체이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생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기생 저항 성분을 원래의 저항에 포함시키면 인덕턴스 성분이 리드선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자 간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생성되므로 등가적으로 보면 원래의 저항 양쪽에 리드선 인덕턴스와 두 리드선 간의 커패시턴스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서는 본래의 저항 역할을 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두 단자 간의 커패시턴스가 작용하여 신호 경로가 저항보다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커패시터 경로를 택하므로 커패시턴스의 속성, 즉 주파수 증가에 따라 임피던스가 하강하는 특성을 갖다가 주파수가 더 높은 영역에서는 인덕터가 작용하여 다시 임피던스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기가헤르츠대의 높은 주파수대에서는 이러한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덕터의 양쪽에는 납땜용 리드선이 존재하는데 리더선 자체가 가지는 기생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기생 인덕턴스 성분을 원래의 인덕턴스에 포함시키면 저항 성분만 리드선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자 간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존재하며 코일 구조의 관선과 관선 간에도 다수의 커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가적으로 보면 원래의 인덕턴스 A 양쪽에 리드선 저항과 두 리드선 간의 등가 커패시턴스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서는 본래의 인덕터 역할,
즉, 주파수 증가에 따라 임피던스가 증가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두 단자 간의 커패시턴스가 작용하여 커패시턴스의 속성, 즉 주파수 증가에 따라 임피던스가 하강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는데 이것은 원래의 인덕턴스와 기생 커패시턴스가 병렬 공진 상태이며 최대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이 주파수를 자체 공진 주파수 셀프 레저넌스 프리퀀시, 약자로 SRF라고 합니다. 높은 주파수대까지 인덕터의 정상적 동작을 확보하려면 SRF가 큰 인덕터 즉 기생 커패시턴스가 작은 인덕터를 선정해야 합니다. 커패시터 양면 납땜용 리드 단자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기생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가적으로 보면 원래의 커패시턴스와 한쪽의 기생 저항과 다른 한쪽의 기생 인덕턴스 회로로 등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서는 본래의 커패시터 역할, 즉 주파수 증가에 따라 임피던스가 감소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리더선에 기생 인덕턴스가 작용하여 인덕턴스의 속성, 즉 주파수 증가에 따라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데 이것은 본래의 커패시턴스와 기생 인덕턴스가 직렬 공진 상태이며 최소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이 주파수를 자체 공진 주파수 셀프 레저넌스 프리퀀시, 약자로 SRF라고 합니다. 높은 주파수대까지 커패시터의 작용을 확보하려면 SRF가 큰 커패시터, 즉 기생 인덕턴스가 작은 커패시터를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생 저항도 전압 드롭에 영향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습니다. 커패시터에서는 리드선이나 단자에 기생하는 인덕턴스를 이퀴발런트 시리즈 인덕턴스, ESL이라고 하며 기생 저항을 이퀴발런트 시리즈 레지스탕스, ESR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D타입이 SMD 타입보다 기생 저항과 인덕턴스가 크므로 고속 회로나 고주파 회로에서는 SMD 타입이 SRF가 커서 유리합니다.